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미제 사건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답답함 속에 남아 있습니다. 보통 사건 초기에 수집된 증거가 별로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용의자를 추릴 수 없어서 더 이상 수사 탄력을 받지 못한 케이스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마치 한 개의 매듭을 풀어내자 이후 연속적으로 많은 미제 사건의 매듭이 수두룩 풀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서론조차 시간이 아깝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지난 2005년 2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박성희 경위는 최근 서울 일대에 활개치고 있는 2인조 강도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이하게도 병원을 대상으로 연속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병원 진료가 끝나갈 무렵에 환자로 가장해서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경계가 느슨해진 틈에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그대로 금품을 강탈해 도주하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요. 서울 곳곳, 압구정, 목동, 신정동, 심지어 경기도 광명까지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었죠. 그렇게 총 17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의 금품이 털렸습니다. 다행인 건 실마리가 금세 잡혔다는 겁니다. 범인들이 병원에서 훔친 수표를 가지고 당당하게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신분증 확인은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름과 주민번호가 남아있게 된 거죠. 그렇게 수표를 추적한 결과 범인들의 정체는 59세 이진구와 39세 이병주였습니다. 각각 전과 14범, 12범으로 상습 절도범들이에요. 심지어 이진구는 사기 도박까지 연루돼서 수배 중이었고요. 이 둘의 인연은 1년 전 교도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20살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통점이 많았어요. 우선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었고요. 또 둘 다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둘이 출소 후에도 형님 아우 하면서 끈끈하게 지냈고요.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나마 버는 돈의 대부분 필로폰 사는 데 탕진했어요. 점점 돈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가장 쉬운 돈벌이, 강도짓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먼저 타겟으로 한 곳은 현금을 많이 보유할 것 같은 성형외과, 치과 같은 병원이었어요. 첫 범죄가 어찌저찌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바로 가속화가 되는데요. 같은 수법입니다. 환자인 척 들어가서 병원 털고 그렇게 17군데를 지금 연속적으로 털고 있는 거죠. 신원이 파악됐으니까 경찰이 즉각 이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방이동 하숙집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인조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죠. 또다시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이진구의 휴대폰 마지막 위치가 파악됩니다. 거기가 대구더라고요. 대구? 범인들과 연고가 딱히 없는데 수색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보니까 이진구가 평소 춤을 좋아해요. 춤꾼이라고 불릴 만큼 캬바레 출입이 잦았고요. 아이고 무슨 도박에 마약에 아주 가지가지해요. 그래서 경찰은 분명 이진구가 대구 캬바레 근처에 숨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고 거길 중심으로 수색을 펼치는데 드디어 3월 15일입니다. 수상한 남성이 포착됐죠. 여관 앞에 딱 등장했는데 명품 선글라스 끼고 버버리 코트 멋들어지게 입고 커다란 가방을 끌고 있던 남자. 그가 착용한 물건들 다 이전 도난 사건에서 의사들한테 강탈한 물건들이었어요. 이걸 알아본 경찰이 바로 달려들어서 이진구를 체포했죠.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16일 다른 지역에 있던 공범 이병주까지 검거하면서 2인조 강도단의 도주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검거된 이들이 반성하기는커녕 경찰 앞에서 껄렁껄렁 농담까지 하는 여유를 보입니다. 이진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형사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찾아냈대? 나 대구에 연고도 없고 그냥 느낌대로 온 건데 정말 대단들 하시다. 마치 뭐 경찰을 칭찬하는 듯한 말투예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네가 어떻게 17곳을 털었는지 무용담처럼 늘어났죠. 그의 태도는 어딘가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직감을 했죠.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고 보니까 체포 당시 이들은 품 안에 칼과 청산가리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발각되면 죽음을 각오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막상 잡히고 보니까 이렇게 순순히 자백을 한다? 오히려 신난 듯한 느낌이다? 어딘가 이들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담당한 박경위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것들 더 큰 범행을 감추고 있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 박경위가 여태까지 수집한 증거를 다시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죠. 그 중에 앞서 방이동 하숙집을 방문했을 때 입수해온 신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신발 밑창에 미세한 혈흔이 있어요. 혈흔. 지금까지 이 강도 2인조는 강도 사건에만 연루가 됐고요. 유혈 사태가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신발에 피가 묻어있지? 박경위가 형사의 동물적인 직감을 발휘했고 조사 범위를 조금씩 더 넓히더니 최근 1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과의 연관성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죠. 이거 엄청 고된 작업이에요. 그리고 머지않아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4개월 전인 2004년 12월 8일입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전당포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행히 용의자 몽타주가 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이진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건 역시 2인조의 소행이었고요.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그 신발 밑창 혈흔 정밀 감정을 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 이 전당포 사건 피해자와 밑창 혈흔이 99.9% 일치하는 결론이 나왔죠. 자, 전당포 사건 당시 이진구와 이병주는 방이동 하숙집에 앉아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훔쳤지만 이게 생각보다 짭짤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는 필로폰을 마음껏 사가지고 즐기고 싶은데 빠듯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더 큰 한탕을 노립니다. 이때 불현듯 이진구의 머릿속에 예전에 종종 다녔던 전당포가 떠오른 거예요. 여긴 그야말로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는 곳이잖아요. 잘하면 수천만 원 정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겠죠. 야, 우리 가자. 12월 8일 두 사람은 석촌동 건물 3층에 있는 전당포에 도착합니다. 주인과 몇 차례 안면이 있던 이진구가 범행을 주도했고요. 이병주는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해요. 가보니까 전당포 주인 57세 고 씨가 마침 혼자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보통 전당포 주인은 그 가게 특성상 경계가 심한 편이죠. 근데 이날 사장 고 씨는 이진구의 넉살에 넘어가요. 결국에는 그 철문을 열고 그를 반갑게 맞이해주게 되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이진구가 숨겨온 망치로 고 씨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진구가 2차 공격을 해요. 가슴에 수차례 칼을 찔렀죠. 결국 전당포 사장 고 씨는 장기가 파열되면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이진구와 이병주, 쇼핑백에다가 한 1,500만 원 상당의 금품 챙겼고요. 빠르게 전당포를 나가려고 했죠. 한탕 지대로 한 거예요. 도주를 하려고 문을 나서는 순간 변수가 생깁니다. 이 전당포 맞은편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던 22살 신 씨와 딱 마주친 거예요. 신 씨도 이 사람들 보자마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강도야! 하고 소리를 치게 되거든요. 그러자 이번엔 이병주가 나섭니다.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했는데 신 씨가 자기도 당황이 되니까 계속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병주는 주저없이 가슴과 등을 칼로 찔렀죠. 그렇게 갑자기 2명을 살해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인조는 서둘러 건물 빠져나왔고 하숙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옷과 신발만 갈아 신고 택시 타고 이후 서울을 벗어나서 대전, 대구까지 가면서 도피를 하고 또 동시에 절도까지 계속 벌이고 있었던 거죠. 이들한테는 마치 범죄가 직업인 것처럼 그냥 계속 돈 떨어지면 또 범죄, 또 범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이 전당포 사건에서 목격자가 있습니다. 비디오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25살 A씨가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잠시 밖에 나와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참변을 목격했고요. 그나마 이 A씨의 목격담과 CCTV 영상을 토대로 해서 몽타주가 작성이 됐고 수배도 내려져요. 근데 이 사건은 3개월간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신발 혈흔이 일치하면서 이 결정적인 증거로 2인조의 범행이었다는 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한 건의 미제 사건이 해결된 겁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은 살인 혐의까지 더해져서 재판에 넘겨졌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한 건의 살인과 총 17건의 강도 사건.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사실요, 수사팀은 조사를 하는 내내 어딘가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당포 살인사건에서 이들이 기록상으로 봤을 땐 초범인데 너무도 짧은 시간 안에 너무도 숙련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거예요. 과연 이게 정말 처음일까? 또 다른 범죄가 없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2008년 8월 교도소에서 첩보가 날아옵니다. 이병주의 교도소 동기가 어떤 꺼림직한 편지를 받다면서 비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 편지는 이병주가 이진구한테 보낸 내용이었죠. 뭐라고 써 있었냐면, 형님, 방이도 빌라 그 여자들이 자꾸 떠올라서 나 괴로워요. 형님, 우리가 죽인 사람들 다 알려지면 유영철, 강호수는 게임도 안 돼. 참고로요, 이들이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 있던 시기와 맞물려서 유영철, 강호순도 당시에 연쇄살인마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던 터였죠. 근데 게임도 안 된다고? 이거 좀 허풍 아니야? 경찰들은 일단 신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수사에 착수해요. 지난 10개월간 전국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기록과 부검 내역을 다 수집해서 두 사람의 과거 행적과 대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서서히 숨겨져 있던 암수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그 편지에 언급된 방이동 빌라건, 이걸 좀 파헤쳐 볼게요. 실제 2004년 10월 8일 방이동 빌라에서 중년 여성 2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인은 이병주였어요. 당시 그는 홀로 방이동 공원에서 필로폰을 주사합니다. 즉각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극도의 흥분감에 빠지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뇌에 과부하가 걸린대요. 그래서 막 환각과 망상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 사람이 공격성이 높아지고 막 과잉 행동이 유발되고요. 이병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막 흥분된 상태로 강도만 저지르려고 했죠. 근데 마침 이 근처 빌라 어딘가에 중년 여성 이 씨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그 길로 이병주는 가스 검취범으로 위장을 한 채 그곳을 찾아갑니다. 띵동.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는 이 씨 외에도 지인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병주가 아주 태연하게 제가 급하게 오느라 좀 목이 마르는데 마실 것 좀 주시겠어요? 이때 이제 3명 사람 중에 지인 한 분이 주스 한 병을 꺼내줬고요. 거길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병주는 계속 가스 점검을 하는 척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칼을 챙기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 남아있던 2 중년 여성을 위협합니다. 안방으로 끌고 가서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6장을 뺏었는데 바로 이 순간 이병주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막 신경을 거슬리는 것 같은 속닥거리는 소리, 마치 저들이 나를 막 욕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건 필로폰에 의한 환청입니다. 근데 이병주는 저 여자들이 감히 나를 욕해? 모욕감을 느끼면서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칼을 미친 듯이 휘두르게 돼요.
이때 집주인이던 이 씨는 전신에 9번의 공격을 받았고요. 같이 있던 친구 김 씨는 16번의 자상을 입게 됩니다. 이병주는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쓰러져 있는 그들이 차고 있던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 다 챙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롱 속에 있던 현금을 챙겨서 도주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은 안방에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나마 수사에 나선 경찰은 먼저 떠난 그 지인이 봤잖아요, 이병주를. 그래서 그 증언과 CCTV에 남아있는 범인의 인상차이까지 파악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지부진 그대로 미제로 남아있던 상태였죠. 나중에서야 이병주가 범인임이 드러납니다. 한편 또 다른 마약쟁이 이진구 또한 추가 살인 사건이 밝혀집니다. 좀 더 과거로 가서 지난 1995년 7월 고향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는데요. 시신을 유괴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했어요. 또 6년 후인 2001년 2월에는 서점에서 일하던 20살 우 씨를 성폭행하고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두 건 모두 수년간 미제로 있던 사건들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여죄가 드러나면서 이병주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또 받고요. 이진구는 강도 상해로 징역 9년이 추가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좀 더 흘러 2010년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보가 들어와요. 제가 이진구의 감방 동료거든요. 이진구한테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거기에 명일동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거 아직 경찰한테 걸리지 않았다던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에? 명일동? 새로운 현장이 또 언급된 거예요. 경찰이 먼저 이진구 찾아갔죠. 근데 얘는 범행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아요. 자백 받으려고 1년 반 동안 경찰이 16번이나 찾아갑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 또 고도의 수사 기술까지 총동원한 끝에 결국 명일동 사건 외에도 서초동 디스코텍 2건의 살인, 그리고 미아동에서 저지른 살인 미수 사건까지 진술을 다 받아냅니다. 아니, 지금 도대체 몇 건이 터져 나오는 거냐고요. 자, 이제는 이 자백받은 사건을 좀 보강수사해야 되고 또 재판에 넘겨야 돼요. 이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발생하죠. 2011년 당시 65세가 된 이진구가 간암으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아니, 사실상 얘한테 받은 진술 외에 결정적인 물증은 아직 전무한데 이진구가 죽어버리면서 더 이상 입증할 방법조차 싸그리 사라진 거예요. 이 와중에 이병주는 마약 중독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서 1년간 진술을 거부하고요. 경찰이 정말 벽에 가로막힌 듯 답답하던 찰나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병주의 옛 교도소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또 포착됩니다.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와중에 자기와 이진구가 주부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다는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형사가 이걸 보자마자 또 달려갔고요. 이병주를 강하게 압박한 끝에 그 명일동 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지난 2014년 8월 16일 이병주와 이진구는 어김없이 필로폰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반, 두 사람이 명일동에 있었는데 마약에 취한 채 그냥 마구잡이로 눈에 보이는 아파트에 들어가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아무 층이나 눌렀고요. 그렇게 12층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무작정 한 집씩 그냥 문을 막 덜컥덜컥 열어보는 겁니다. 이게 다 허탕인가 싶었는데 불행하게도 한 집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49살이던 가정주부 김 씨가 있었고요. 이병주가 주머니에 둔 잭나이프를 꺼내서 그대로 그녀의 목에 꽂게 됩니다. 무려 6번이나요. 그렇게 이병주가 공격을 하는 사이 이진구는 태연히 집 안으로 들어갔죠. 당시 피해자의 피를 밟은 탓에 집 안에 족적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어요. 그건 사실 이들이 얼마나 사람의 죽음에 무덤덤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인조는 죽어가는 주부 김 씨를 방치한 채
안방에서 지갑을 챙기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서가 없어서 8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며칠 뒤에 사건이 또 발생해요. 김 씨를 살해하고 불과 3일 뒤인 8월 19일 새벽, 이병주가 혼자 모텔에서 마약을 즐기다가 약 기운에 한껏 들뜬 상태로 미아동까지 정처 없이 걷게 됩니다. 그렇게 골목을 따라 걷던 중 새벽 3시 반, 귀가하고 있던 21살의 여성 최 씨를 발견합니다. 순간 약물로 인한 피해 망상이 또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최 씨가 자기를 모욕하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병주는 일면식도 없는 그녀, 나를 욕해 분노를 했고 품속에 숨겨둔 칼을 꺼내서 그대로 복부를 찌릅니다. 피해자가 힘없이 쓰러져요. 버려두고 어두운 골목으로 그냥 막 도주를 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망치다가 이번에는 두 번째 피해자 19살 원양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원양 또 공격합니다. 이때 원양이 18군데 자상을 입었고 정말 피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돼요. 다행히 빠르게 신고가 접수되면서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고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충격에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게 미아동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 미수 또한 8년간 미제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범인이 누군지 윤곽이 잡힌 거고요. 범인 이병주는 앞서 명일동 주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어디를 공격했는지 정확히 그림을 그리면서 자백했어요. 이거는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었죠. 그리고 미아동 사건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을 완벽하게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백을 했고요. 아니 근데 진술을 잘 하다가 갑자기 난 그때 마약에 취해 있어서 내 기억이 통으로 날아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답답하죠. 지금 이병주만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진군 죽었고. 결국 명일동 사건의 경우에는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리가 되었고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나마 미아동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어서 기소가 가능했는데요. 2019년 8월 검찰은 공소시효를 5일 남긴 시점에서 이병주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게 정의 실현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병주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이진구를 탓해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군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맨 처음 살인이 발각된 전당포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재심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것 또한 내가 사실 범인 척 연기를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요. 다소 황당한 주장이었지만 이를 반박할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게 되죠. 2022년 1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하면서 사건은 허무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전당포 살인 사건의 재심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병주는 앞서 받은 2번의 무기징역에 따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드러나는 여죄, 또 교도소 동료들의 제보로 인해 무려 18년간 치열한 심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죗값을 치르진 못했죠. 이병주와 사망한 이진구를 둘러싼 살인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진구는 죽기 전에 1997년 3월에 발생한 서초동 디스코텍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범행 경위나 동기를 진술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서 그 내막은 비밀에 묻혀버립니다. 이들은요, 지난 1998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그리고 2000년 익산 어양동 주부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죠. 만약 이진구가 살아있고 관련된 모든 사건들의 증거가 충분했다면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정말 그 편지에 있던 대로 유영철, 강호순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미제였던 전당포 사건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방이동 빌라 사건에서 2 중년 여성 사망했습니다. 이진구 고향에서 벌어진 2건의 살인이 있었고요. 명일동 주부 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미아동 골목에서 살인 미수 사건 피해자 2명 있습니다. 마지막 추정이지만 서초동 디스코텍 살인 사건 피해자들까지 아니 도대체 몇 명을 죽인 거냐고요. 언젠가 그들의 범행이 낱낱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그렇지 않다면 각각 미제 사건의 유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만이 계속될 겁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0년 1월 29일 새벽 1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갑자기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 2층에 있던 원 씨가 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 비명이 건물 지하에서 들려온 듯 했어요. 거긴 유흥업소 샛별 룸사롱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갔는데 원 씨는 입구에서부터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합니다. 벽 이곳저곳에 혈흔이 마구 묻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 씨가 즉각 신고를 했고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죠. 안에 들어가 봤더니 룸사롱 내부는 참혹했습니다. 그 지하 출입문 앞에서부터 룸사롱 홀 그리고 내실에 4명의 남녀가 쓰러져 있던 거예요. 3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1명은 간신히 숨이 붙어 있긴 했지만 상태가 위중했죠. 서둘러 구급차에 옮겨졌지만 결국 그녀는 이송되던 중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사망한 피해자 모두 앳된 얼굴을 한 10대 청소년이었다는 점이었죠. 먼저 그 피해 여성 2명은 이 룸사롱에서 일하던 종업원 15살 강 씨 그리고 18살 김 씨입니다. 나머지 피해 남성 2명은 인근 당구장에서 일하던 종업원 16살 유 씨, 그리고 이 룸사롱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16살 김 씨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각자 피해 여성인 강 씨, 김 씨와 연인 관계였고요. 10대 청소년 4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 현장은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닥에 피가 너무도 낭자해서 신발이 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눈에 띄는 흔적이 있죠. 이 룸사롱 내부에서 출입구까지 벽면에 마구 찍혀있던 피 묻은 손자국인데요. 확인 결과 이건 피해자들 것이었습니다. 즉, 이 룸사롱에서 칼에 찔린 후에 필사적으로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흔적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시죠? 시신은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도망가려는 이들을 다시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에 살해한 것으로 추정돼요. 더 끔찍한 건 이 피해자들의 상태였는데 그냥 단순히 칼에 찔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대가 보일 정도로 공격당해 있었어요. 아니 10대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를 만큼 무슨 원한이 있었던 걸까요? 살인사건 이후 이 샛별 룸사롱의 사장과 경찰이 면담을 하던 중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장이 범인으로 짐작가는 사람이 있다면서 누군가를 지목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몇 시간 전인 밤 9시에 20대 초반 때는 청년 둘이 가게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둘 다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최근 교도소에서 막 출소를 한 거다라면서 이걸 또 자랑스럽게 털어놨죠. 두 사람 모두 호남 지방 사투리를 썼고요. 손님으로 왔던 이 두 청년은 그날 피해자였던 종업원 강 씨와 김 씨를 옆에 앉혀두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계산을 할 무렵이 되었는데 이들이 여성들에게 함께 2차를 가자고 요구했지만 종업원들이 거절해요. 그때부터 두 청년이 객기를 부렸고요. 온갖 행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다 못한 룸사롱 사장이 개입을 해서 이 청년들은 결국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죠. 바로 이때 두 사람은 크게 분노하면서 두고 보라며 이를 갈았다고 해요. 다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목을 칼로 긋는 신용을 했다는데요.
사장은 사실 이걸 달스럽게 여기진 않았어요. 오랜 기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별별 사람 다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20대 초반 이 두 청년 또한 풋내기 양아치로 여겨졌습니다. 이후에 사장은 종업원들한테 일찍 퇴근해라 라고 당부한 후에 먼저 가게를 떠나게 되죠. 시간이 흘러 자정이 지난 새벽 12시 30분입니다. 마침 사장이 가게를 좀 확인할 겸 룸사롱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아까 그 일도 있고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이내 평소 안면이 있던 옆 건물 당구장 알바생 유 씨에게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 씨 또한 종업원 3명과 함께 현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죠. 확인차 갔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자,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봤을 때 그 몇 시간 전 룸사롱에 왔었다는 바로 그 두 청년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어요. 특히나 2명이 다 호남 지역 사투리를 썼다는 점에 주목해서 조사를 하던 중 마침 이 사건 3주 전쯤에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있었음을 파악합니다. 두 청년이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을 살해했고 이로 인해 전국에 지명 수배령이 내려져 있던 상태예요. 이 사건의 용의자는 24살의 조경수와 22살의 김태화였죠. 경찰이 이 수배 전단을 입수해서 샛별 룸사롱 사장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가 즉각 이 사람들 맞아요! 행패 부렸던 청년들이 맞다고 진술합니다. 조경수와 김태화. 행적을 조사해보니까 이들은 사건 직전까지 서울에 있는 가리봉동에 머물렀습니다. 여기가 샛별 룸사롱과 불과 1km 남짓한 가까운 거리예요. 즉 충분히 용의자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 경찰이 이들이 머무는 곳을 찾았는데 행적을 이미 감춘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부터 사실 한동안 수사에 진척은 없었어요. 워낙 안정적인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2인조는요, 계속해서 더 대담한 범행을 이어갑니다. 2월 1일, 두 사람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270만원어치의 금품을 갈취했어요. 이후 서울에서만 19번, 경기도 일대에서 18번에 걸쳐 미용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추정컨대 도주 자금을 벌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 그리고 목격자들의 신고가 계속 들어오긴 했는데요. 경찰은 번번이 체포에 실패를 했고 이쯤 되니까 경찰이 이거 제대로 수사하는 거 맞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실제로도 당시 경찰은 이 둘의 미용실 연쇄 강도 사건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면서 책임자들이 다수 해직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자, 그러던 2월 14일입니다. 이게 장난 전화였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제가 조경수입니다 라고 하는 의문의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자수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 제3자가 장난질을 한 거면 진짜 수사에 크게 방해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조경수가 맞다면 경찰 입장에선 조경수에게 농락을 당한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경찰도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해요. 조경수가 지난 2월 9일 수원에 있는 뉴 아리랑 호텔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자신의 친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조경수 지인들을 통해서 그가 평택에 있다라는 것까지 확보했습니다. 자, 수원과 평택. 경찰은 서울에서 경기도 일대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고 그들이 은신처로 어디를 삼았을까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그 샛별 룸사롱 살인사건 당시의 조경수와 김태환은 가리봉동에 있는 어떤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일명 벌집촌이라고 불렸는데요. 극빈층의 사람들 또는 신원이 좀 불확실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해요. 다시 생각해보면 지명 수배자들에겐 정말 최고의 은신처겠죠.
그렇다면 이 둘이 수원과 평택 일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거주지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찰의 촉은 정확했어요. 마침 수원시 세류동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새빵 밀집구역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앞서 조경수가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던 뉴아리랑 호텔과도 같은 지역에 있었고요. 그때부터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실시합니다. 최근에 이리로 이사 온 사람 중에 이런 몽타주 없어요? 하고 일일이 묻고 다닌 거죠. 그러다가 범인 중에 한 명인 이 김태화가 정주연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제보를 입수했고요. 경찰은 일대 부동산을 통해서 정주연이라는 이름의 계약자를 수소문합니다. 그 결과 한 건의 집이 등장했어요. 중개업자에게 김태화 사진 보여줬죠. 그랬더니 정주연과 김태화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짜릿해요. 샛별 룸사롱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3월 5일입니다. 수사팀이 세류동에 있는 그 문제의 새빵을 기습했어요. 거기 가보니 조경수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죠. 그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막 잡히지 않으려고 저항했지만 결국 가스총을 맞고 검거됩니다. 한편 마침 이때 공범 김태환은요, 담배를 사러 잠시 외출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조경수가 검거되고 있는 걸 딱 봐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도주합니다. 이제 경찰은 김태화를 잡아야 할 텐데요. 자, 쫓고 쫓기는 추격전 도주 속에서 김태화가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쫓고 있는 형사들에게 혼란을 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범한 거짓 제보를 하기 시작해요. 남부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에 각각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김태화가 새벽 3시 영등포경찰서 뒤편에 나타날 거니까 체포하세요. 이런 제보를 남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장난이든 아니든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로선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장에 출동을 했죠.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찰들 사이에 공조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라고 해요. 그래서 남부서와 영등포서 경찰들이 다 이곳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럼 또 서로를 범인으로 오인하고 경찰끼리 총격전을 막 벌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뭔가 범인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던 3월 10일, 한 언론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주 중이던 김태화였죠. 그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해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부자를 향한 사회의 심판이자 민주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룸사롱에서 일하던 미성년자를 살해했는데 그게 지금 민주화요? 부자를 향한 사회의 심판?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참. 어쨌든 이후에 그는 종로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경찰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자수 의사를 밝혀요. 출동을 경찰이 했고 바로 연행되었어요. 오잉? 생각보다 좀 순순히 잡혔죠? 그는 자기가 이렇게 순순히 자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앞서 조경수가 먼저 잡혀서 내가 좀 미안하고 의리상 혼자 살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의리를 지키는 것 마냥 말했지만 그에 앞서 자기가 저지른 살인과 범죄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사건 발생 41일 만에 살인범들 2명이 모두 검거됩니다. 조경수와 김태화. 이들은 어린 시절 고향 선후배 사이였어요. 1985년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3년을 복역한 후 1989년 12월 나란히 출소했죠. 그렇게 출소를 한 후에 이들에게 한 가지 목표가 생겼는데 딱 3천만 원을 모아서 술집을 차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건 강도짓이었죠. 그리고 과감하게 범행에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강도였지만 이 물불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더 나아가 살인까지 스스럼 없이 저지르게 된 거고요. 앞서 말했듯 광주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 살인 혐의로 지명 수배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서울로 도주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도 이런 살인을 멈추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다면 정작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요? 왜 살인까지 하냐고요?
사건 당일 이들은 룸사롱 종업원들한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업소에서 쫓겨난 후에 다시 은신처로 돌아가서 회칼을 가지고 룸사롱으로 돌아왔고요. 영업이 끝날 때까지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새벽 1시쯤 이 영업을 끝낸 룸사롱에 종업원 강씨, 김씨, 그리고 그들의 남자친구까지 총 4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다 벌컥 가게 문이 열렸고 조경수와 김태화가 칼을 들고 등장합니다. 이들은 정말 한 방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몰아넣었고요. 회칼로 무참히 공격했어요. 피해자들이 저항을 했지만 너무도 갑작스러운 공격이고 또 이들은 어린 청소년이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재판대에 선 두 공범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범행 당시에 우리가 술에 취해 있었지 않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은 나는 자수를 했으니까 감형을 해달라 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총 5명을 살해하고 37건에 달하는 특수 강도 행각을 벌인 조경수와 김태화는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형이 집행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샛별 룸사롱 살인사건. 뒤돌아보면 범인이 잡히기까지 많은 거짓 제보가 수사를 방해했고요. 또 동시에 연쇄적인 범행이 정신없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경찰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더구나 피해자가 모두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은 이 사건을 좀 더 안타깝게 다가오게 하는데요. 아니 애초에 유흥업소에 10대가 고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안 된다고 막는 것도 어른의 역할이고요.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의 청소년들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의문이 들어요. 지난 2023년 2월 10대 청소년에게 접객과 성매매를 시킨 유흥업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죠. 최근에는 10대 제자를 유흥업소로 데려간 학원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보호는 여전히 좀 미숙한 편인데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금요사건 파일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에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